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편집할 수 있어서 이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 번 치료받는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어서 모든 환자가 다 쓸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유럽연합이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인공지능 규제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계 첫 번째 규제 법안인데 일부 예외를 두었지만 안면 인식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한 게 핵심인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이 없는 유럽이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술 규제 카드를 꺼냈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은 MBC 양효걸 기자 그리고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와 함께 좀 굵직한 주제로 함께 하고 있죠.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주목을 끌었었는데 미국에서도 오케이, 팔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도장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유전자 가위 치료제라는 게 결국 유전자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의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인간이 달에 간 것보다 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이번에 승인받은 치료제를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 몸 안에 이제 적혈구가 도넛 모양처럼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예, 그건 사진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겸상적혈구 환자, 빈혈증 환자는 이 겸상이라는 뜻이 이제 한자로 낫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갈고리 모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에 낫 모양, 반달 모양 이런 모양의 이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도넛처럼 동글동글한 게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뭔가 양쪽 끝이 이제 뾰족하게 생긴 그런 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적혈구가 이제 둥글둥글하면 서로 잘 피해가고 할 수 있는데 반달 모양이니까 이게 좁은 혈관에서는 자꾸 엉키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틱틱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몸 구석구석으로 못 가게 되고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빈혈 증상뿐 아니라 뇌출혈이라든가 심장질환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이분이 무슨 생활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그런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운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적혈구를 만드는 DNA가 원래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CTCC 이런 순서로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환자들의 경우는 CACC 그리고 T가 A로 잘못 써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겸상 적혈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부모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면 자녀들도 유전이 되는 거니까 부모 유전자 복사해서 자녀 유전자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흑인들한테 좀 많이 이런 유전자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고 미국에서만 흑인들을 중심으로 1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더군요.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아예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평생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먹거나 수시로 수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참 불편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치료제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유전자를 바꿔서 정상적인 동그란 모양의 적혈구가 나오도록 하는. 이미 태어난 사람도 뭔가를 바꾸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괜찮은 적혈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꿈의 치료제가 나온 거고요. FDA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치료받은 환자 31명 중에서 29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2년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치료를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이걸 증명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증상은 말씀하신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리가 뭔가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병을 이렇게 치료하니까 유전자가 다시 정상되네요라는 거라면 우리 일상 속에서 닥치는 다양한 유전에 관한 다양한 질병들, 왜 이렇게 혈압 높아요? 그럼 좀 부모님이 좀 높으셔서요. 그런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암도 유전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유전자 바꾸면 다 치료가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조금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이번 약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노벨상도 받은 기술인데 간단히 원리만 설명드리면 이제 바이러스가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 이제 다른 생명체에 침투해서 자기를 복제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미생물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방어를 잘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의 DNA를 몸의 DNA 안에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몸이 예, 미생물의 몸이. 그래서 똑같은 DNA를 가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같은 놈이 들어왔네 생각하고 이제 그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해서 그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버리는 일종의 킬러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몸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크리스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일종의 사람의 면역 기능하고 굉장히 비슷한 컨셉인데 미생물한테 있는 기능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에 있는 이 크리스퍼 시스템 가져와서 바이러스 DNA 대신에 특정한 DNA를 찾도록 이제 사람이 디자인하는 방식이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방식이고 그렇게 하면 이 미생물 크리스퍼가 바이러스인 줄 알고 입력된 DNA를 찾아가서 DNA를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미국에서 허가된 이 겸상 적혈구 치료제도 같은 방식을 쓴 건데 유전자 가위를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가 상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럼 모든 유전자 이제 병은 다 치료가 가능한 거냐?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아까 이제 겸상 적혈구 환자처럼 DNA 염기 그 서열 순서가 예. CTCC 이런 순서로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환자들은 이게 이제 CACC, T가 A로 이제 잘못 쓰여진 경우에 예. 이런 병이 생기는 건데 그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몸에 넣어주면 그 부위를 찾아가서 네. CACC의 잘못된 A 부위를 딱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 그냥 잘라진 상태에서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사람 몸이 상처가 나면 두 개가 붙지 않습니까? 예. DNA도 자르면 아물면서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CACC에서 A가 잘못돼서 A를 잘랐다. 그럼 CCC가 되잖아요. 아, CTCC가 돼야 되는 건데. CTCC가 돼야 되는데 CCC가 그냥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말은 문제는 DNA 염기 서열 순서라는 게 순서가 곧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만 빠지면 완전히 다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시험 볼 때 답안지 하나 밀렸으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것처럼 아, 그럼 뒤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능이 아예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기능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유전자 가위가 되려면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다 T도 끼워 넣고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아예 다른 영향이 없도록 정답을 채워주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정답을 써야지. 예, 그래서 이제 틀린 자만 자르고 잘라내 버리면 다른 답안지도 밀려 쓴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편집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현재 됐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치료제로 쓸 정도의 정확도는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럼 이렇게 이번 거는 평가합니다. 어떻게 CACC를 어떻게 CTCC로 바꿨대요? 이번 거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CACC를 자르고 T를 쓴 게 아니고 네. 요건 그대로 두고 다른 DNA를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이제 그 DNA 태아 때는 별도의 적혈구로 만들어내는 DNA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이후에는 어른용 적혈구가 나오니까 그러면 넌 이제 이게 필요 없구나 하고 태아용 적혈구는 생산을 안 해도 돼 하는 그걸 명령하는 DNA가 활성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치료제는 뭘 한 거냐면 그 반달 모양의 적혈구 그대로 두고 네. 태아 때 쓰던 적혈구는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DNA 요 부분을 찾아가서 유전자 가위가 자르는 방식이었거든요. 요걸 잘라주면 이제 그 부분이 망가지니까 태아 때 쓰던 적혈구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래서 반달 모양 적혈구도 있고 태아 때 나오는 정상적인 동그란 모양의 적혈구도 같이 나오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전체 적혈구에서 그 이른바 그 갈고리처럼 된 적혈구 비율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좀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 치료제가 완벽한 수준이 되려면 유전자를 자르는 것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는 편집 기능까지 얼마나 이제 확실하게 잘 갖추게 되느냐 이게 네.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파내고 나머지를 또 다른 걸로 채워놔야 되는데 네, 지금은 파내는 것만 거의 가능하다 보니 예, 약간 좀 우회를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을 네, 그렇습니다. 찾아서 파내는 기술만으로도 유전자 치료를 한 건데 예, 다른 병들도 이렇게 약간 이른바 그 우회로를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게 매번 있겠냐? 네, 그건 아직은 한계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이게 치료받는데 우리 돈으로 29억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아이고. 가격이고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
처음 약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유전자 치료제를 몸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가위로 딱 자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적혈구로 만들어낸 골수를 몸에서 전부 빼낸 다음에 골수에다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필요한 부분 자르고 다시 그 골수를 몸에 넣는 굉장히 복잡한 이게 몇 달씩 걸리는 이런 치료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이것도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몸 안에 넣어주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자르고 뭐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곳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려면 딱 필요한 부분을 몸에서 꺼내서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면 어디 이상한 데로 튈 위험성은 줄어드니까 예. 약간 복잡한 방식을 쓴 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몸 안에 필요한 유전자 가위를 딱 넣어주면 정확하게 바꿔주고 편집하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려면 조금 더 정교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들어있는 알약을 딱 먹으면 정확히 찾아가서 딱 자르고 떡 편집하고 돌아와 나오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하다 이거군요. 네. 야, 이게 되기만 하면 외모도 유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뭐 모든 게 얼굴도 잘생겨지고 머리 빠지는 것도 유전이라면서요. 네.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생에는 안 나오겠죠? 뭐 발전이 빨리 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경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뉴스면 참 좋겠는데 네. 인공지능을 못 만들고 네.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유럽연합 EU가 AI 기술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사실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데 AI 관련 규제가 이제 법안으로 논의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일단 초안 발표됐는데 최종 합의문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 연합에서 일단 합의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유럽 각국의 승인받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규제가 힘을 발휘하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AI를 위험도에 따라서 4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위험 정도에 따라서 AI 능력을 이제 규제한다. 다른 능력에 따라 이제 다른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사람의 안전이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AI는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사람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람한테 이제 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품 출시 전에 엄격한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 만약에 위험성 발견되면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고위험군을 넘어서 이제 사람 얼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특정인을 가려내는 거는 아예 이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인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꽤 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예. 아주 예외적인 사례, 뭐 테러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살인 같은 중범죄자를 추적할 때만 요 실시간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약간 터줬습니다. 이거 할 거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판사한테 도장 받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맞습니다. 밟으라는 거군요. 네네. 요즘 우리가 참 신기해. 저 인공지능 하는 그 챗 GPT. 네. 그것도 규제를 받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AI 하면 바로 챗 GPT를 떠올리실 텐데 이게 예.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유럽에서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LLM도 규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조금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일단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이 AI는 이런 데이터로 학습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당국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이거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입니다라는 표시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꼭 넣어라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을 막자는 거죠. 게다가 예. 인공지능으로 인간이나 이제 기업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걸 점수하는 것도 안 된다. 이제 소셜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면접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 일단은 2만 명의 지원자를 다 면접은 해야 되니까 네. 이야기 한 번씩 쭉 해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걸러서 한 500명 걸러주면 그분만 직접 면접하는 네. 그런 시스템 도입한 기업이 꽤 있다던데. 일단 유럽 규제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군요. 점수를 매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가. 그리고 결국 사람이 점수 매길 텐데 사람을.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 평가하는 건 되고 네. 인공지능이 사람 평가하지는 마라. 네, 맞습니다. 감히.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위반했을 때 이제 벌금도 나와 있는데, 한 번 위반하면 한 500억 정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예. 이거 말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7% 정도 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글로벌 IT 기업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AI가 생성한 콘텐츠인지 평가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면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무슨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든가 해서 다 분류하는 게 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 다 못하게 한다는 뜻. 일단 수 금융 있겠네요. 분야에서도 AI로 인한 신용 평가도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AI 특히 이제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인데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규제는 EU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AI에서 너무 치고 나가니까 예. 이거를 유럽에서 좀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모델 다 오픈 AI라든지 구글에서 내놓고 있는데 예. 사실 마땅하게 유럽에서는 그런 거대 모델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인공지능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게 규제법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일단은 규제를 해놓고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영어 같은 이제 단일 언어로 만드는 거대 언어 모델은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 표준화가 쉬운데 예. 뭐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섞여 있는 유럽이 사실 거대 모델을 만들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는 뭐 미국 보잉이 있었다면 뭐 유럽의 에어버스가 있고 뭐 나사가 있으면 유럽의 ESA가 있는데 그 미국 기업에 대항할 만한 유럽에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네, 그래서 규제부터 이제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유럽이 참 모호한 사이즈라서 네, 아예 무시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유럽 규제에 맞춰서 전 세계 규제를 맞추기도 애매하고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분야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주 느슨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잘 나가고 있는 AI 개발을 규제로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 AI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줘야 되냐. 이게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구경하는 우리도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는 변화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자, 안승찬 기자, 양효걸 기자였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오우현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예금을 받는 은행은 크게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대강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신협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보니까 신협이 예금 이자가 제일 높은 것 같던데 어떻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건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만든 셀프 은행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는 은행이 많으니까 거기서 대출을 받고 예금하고 하면 괜찮은데 시골에는 은행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도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은행 한번 만들어 보자. 은행이 별거냐? 예금할 사람 돈 맡기고 그 돈을 돈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러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우리 중에 돈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협동조합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신협입니다. 그래서 신협에 예금을 하거나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지역의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요즘은 조합원 아니라도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요. 반면 저축은행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대주주 한 사람이 나도 은행 같은 장사 비즈니스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 종잣돈을 갖고 와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저축은행 간판 달고 그리고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협의 예금 이자가 은행보다 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신협은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잘 모르시니까 좀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줘야 신협에 예금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예금 이자를 좀 높게 정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연 4.2% 정도 정기예금 이자로 주던데 신협은 한 4.5% 정도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신협도 당연히 위험한 곳에 대출을 해줬다가 크게 떼이면 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맡긴 예금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는데 이건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신협 중앙회가 전국의 여러 신협들로부터 조금씩 평소에 모아둔 보험료 같은 돈으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예금하실 때는 A 신협에 5천만 원, B 신협에 5천만 원, C 신협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예금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어떤 신협에 그냥 2억 원 정도 정기예금을 해놨는데 하필 다음 달이 만기인데 그 신협이 좀 불안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 그 돈을 굳이 아깝게 인출하지 마시고, 인출하시면 정기예금 이자가 다 날아가니까 차라리 그 신협에서 대출을 1억 5천만 원 받으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러면 예금 2억 원, 대출 1억 5천만 원, 그러면 서로 상수해서 이분은 5천만 원 예금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간주해서 혹시라도 그 신협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은 보장을 해주고 대출은 예금하고 상계하면 되니까 손해가 없으신 겁니다. 뭐 그러다가 다음 달까지 기다려서 무사히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이제 그 대출 미리 갚아버리면 되니까요. 청취자 오우현 씨 좋은 질문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